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몇몇 대학에서 개강과 동시에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요즘 대학생들은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를 병행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 잔디가 기업들의 채용 부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취업 걱정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채용 박람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쉽지는 않죠. 다들 취준하느라 바쁘고. 근데 이제 개강하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병행하면서 보통 준비를 하니까. 저학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벌써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절반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는 취업 캠프 같은 거 지금은 이런 박람회에 와서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정보 듣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문과가 취업하는 게 서울대여도 쉽지가 않아서 다 어떻게든 자기 강점을 살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캠퍼스의 낭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학생들은 개강과 동시에 학과 공부는 물론 취업 준비를 병행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채용 박람회도 됐고 그리고 어제도 개강이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면서 하반기 공채를 좀 노려서 열심히 준비해 볼 예정이에요.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에 젊은 사람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고령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정보 격차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이러한 정보 취약계층 300여 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해 정보 활용 능력을 겨뤘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7대1의 경쟁을 뚫고 지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고령층부터 장애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온 세댁들까지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보조기구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가며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어내고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컴퓨터 실력을 뽐냅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려고 컴퓨터를 배운 88살 신현석 할아버지는 결과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잘 안 넘어가가지고 처음을 잘 못해가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다 못했어요. 좀 아쉬워요.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말을 가슴에 새기게 된 참가자도 있습니다. 자격증 총 9가지 이렇게 땄다고 본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많이 향상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됐고 올해로 16년째 줄곧 심사를 맡아온 교수는 매해 참가자들을 보면 존경스럽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기 다르거든요. 요즘 시대 자체가 다문화 시대이기도 하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세대와 국적, 장애라는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틀을 갖췄습니다. 기존 거대 노사단체 외에 비정규직과 청년, 소상공인 대표를 참여시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20년간 자리했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새로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틀거리를 갖췄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과 위원 추천 방식 등이 담긴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핵심은 노사 대표위원이 다양해진 겁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대표위원 4명이 참여해왔다면 경제사회노동위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대표 6명이 추가됐습니다.
양대 노총과 경총 등 거대 노사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탈피해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새 대표들 역시 전국 규모 노사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해서 결국은 민노총과 한노총, 경총 등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제사회 노동위 복귀를 결정하면 위원회는 완전체로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 산하그룹에선 노사정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분과별 이슈를 논의하는데 국민연금 개편 문제와 제조업 위기 극복 방안 등 전 사회적인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경제사회노동위가 핵심 공론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 감소와 취업자 수 증가율 급감에 이어 2분기 GDP 증가율도 당초 집계보다 낮았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이 본격화해 올해 2.9%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0.6%, 1분기 성장률보다 0.4%포인트 급락한 것입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도 1% 감소했습니다. 2018년 2,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속보집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GDP 증가율에 당장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2.9%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단순히 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설비 투자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였습니다. 고용 지표도 나빠지고 있는데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는 5천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이상 줄어든 겁니다. 작년 2분기, 3분기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경기 사이클상 최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하강하려는 힘이 강했고 그런 부분이 올해 2분기 성장률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각종 경기 지표들이 연이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기 하강 국면을 대비한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국내 10대 기업 매출액이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에 육박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액은 5분의 1에 달해 기업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6,778억 달러로 1조 5,308억 달러인 GDP의 44.2%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 한 곳의 매출이 2,242억 달러로 GDP 대비 14.6%에 달했고 이어 현대차가 GDP 대비 5.9%인 902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10대 기업 매출의 GDP 대비 규모가 24.6%, 미국은 11.8%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쪽은 의약품과 자동차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대신 독소 조항인 투자자 국가 분쟁 제도에서 성과를 냈는데요. 한상용 기자가 그 손익 계산서를 따져봤습니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가 양보한 대표 분야는 신약과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혁신 신약 약가 우대 요구는 일단 수용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비싼 신약값을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겁니다. 미국의 픽업 트럭 수입 관세 철폐도 20년 미룹니다. 수출 픽업 트럭이 없어 당장 피해는 없지만 철폐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미국의 요구 중 철강과 농수산물 추가 개방을 막는 성공했습니다. 2007년 협상 타결 당시부터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제도 ISD는 다른 협정의 근거에 제기했다면 한미 FTA를 내세워 중복 제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진전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픽업 트럭과 같은 작은 신뢰를 챙겼다면 우리는 규범 분야에 있어서의 ISDS, 우리가 많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반덤핑 부분에 있어서 방어적인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익의 균형을 이번 개정이 사실상 최소 수준에 그쳐 전체 골격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한미 양국 간의 통상 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돌발 행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통상 문제를 개별적인 상품이나 산업에 대해서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선방했다는 평가에도 통상 리스크의 완전 해소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내수 판매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출은 속이 타는 상황인데요. 한미 FTA 재협상이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관세 폭탄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전체 내수 판매량은 12만 6천여 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이상 늘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한국 GM만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는데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와 이에 맞춘 공격적 마케팅의 영향이 컸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석맞이 각종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업체별로 최대 500만 원 이상의 추가 할인을 통해 고객 모시기에 나섰고 BMW 화재 사고로 불안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8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무상 점검해주는 등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문제는 해외 시장입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수출은 총 51만 9천여 대로 작년 대비 0.2% 증가에 그쳤는데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두 부진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결과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한 25% 관세 폭탄의 가능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통해 북미산 부품 비율을 75%로 높이면서 한국에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프타 협상 같이 우리도 자동차 관련한 협상이 대두될 수 있고 미 상무부 25%이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망과 우려 속에서 지금 향후의 자동차 무역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완성차 업계는 내수 시장의 안정적 판매량 확보에 주력하면서 수출 회복을 노린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지 않은 통상 환경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푸드테크인데요. 음식을 뜻하는 푸드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며 미래 사업의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푸드테크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소개합니다. 네, 먹을거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이제는 푸드테크라는 산업까지 생겼다는 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을 푸드테크 산업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 푸드테크 자체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가 자주 먹는 음식을 알아내서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ICT로 불리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할 수도 있습니다. 푸드테크가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은 단연 최첨단의 기술이 보인다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선 이미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음식을 싣고 배달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렇게 작은 로봇이 배달을 하기 때문에 행여나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은 금물입니다. 트렁크는 주문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네, 로봇이 주문을 받거나 서빙을 하는 경우는 봤지만 직접 길을 다니며 배달을 한다니 정말 기술이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선 또 다른 푸드테크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박하연 아나운서 혹시 피자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매장에서 먹는 피자와 배달해서 먹는 피자 중 어떤 피자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매장에서 먹는 피자가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어떤 음식이든 그럴 것 같습니다. 배달 피자는 이미 배달되는 동안 김이 식어서 오기 때문에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다소 눅눅하고 도우의 바삭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저도 당연히 배달 피자보다는 매장에서 먹는 피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선 어디에서나 바로 갓 구운 피자를 배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푸드 배달 트럭 때문입니다. 해당 주방에서 초벌구이한 피자를 배달 트럭으로 마저 굽게 되는데요. 정확히 도착하기 4분 전부터 로봇이 피자를 굽기 시작한다는데 3분 30초 동안 피자를 굽고 나머지 30초는 먹기 좋을 때까지 식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가장 피자가 맛있는 순간에 고객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갓 구운 피자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니 얼른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로봇은 어떻게 도착하는 시간을 알고 피자를 구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바로 GPS 덕분입니다. 이 GPS가 도착 시간을 계산하면 로봇이 그에 맞춰 피자를 굽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2016년에 로봇 배달 트럭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현재 2년 만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최근에는 푸드테크 사업의 잠재력을 알아본 소프트뱅크가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00억 원의 금액을 이 로봇 피자에 투자하기로 해서 푸드테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첨단 기술과 음식이 만나면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군요. 이른바 되는 사업, 유망 사업에만 투자한다고 알려진 소프트뱅크가 투자했을 정도면 이 푸드테크가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인지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새로운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알리바바도 푸드테크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삼시세끼를 어디에서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레스토랑 콰이마러스를 연 건데요. 매장의 크기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이 연 것치고는 아주 작습니다. 약 30평 정도의 크기인데요. 하지만 월 평균 매출은 8,157만 원 정도로 매장 면적 대비 매출을 따져봤을 때 효율이 수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빠르게 먹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매장은 사무실이나 주택가 근처 위치해서 누구나 손쉽게 음식과 간식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매장에서 QR코드만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고 또 즉석 조리해주는 음식의 경우 해당 지역 고객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배달 어플을 통해 얻은 빅데이터로 해당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들로만 꾸려진다고 합니다. 네, 이곳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 메뉴를 정하는군요. 무엇보다 인기를 끄는 메뉴들만 선별해 판매할 수 있으니 이 불필요한 메뉴에 동원되는 재료비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이 모두 표준화돼 있어 조리사가 따로 필요 없고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없는데요. 그래서 콰이마러스 상하이 1호점은 단 3명의 직원이 일하지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재료와 인건비를 줄여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데요. 또 아일랜드의 경우엔 아예 남은 식재료를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어플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남는 식재료를 신청하면 업체가 수거해서 이것으로 축제를 열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푸드테크를 통한 공유 경제가 이뤄져서 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경제적인 절약뿐만 아니라 푸드테크를 통해서 이 환경 보호까지 이뤄지고 있다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위주로 푸드테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에만 멈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푸드테크의 발전을 위해선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아이디어에 비해 자금 지원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과 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푸드테크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푸드테크 산업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니 4차 산업혁명이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신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인 푸드테크 산업에 우리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